안녕하십니까. 자, 에스칼리바 형법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에스칼리바 형법이 17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170페이지인데 우리가 이제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균분해 보면은 15시간 정도에서 17시간 정도 우리가 수업을 하면은 완벽하게 이제 우리가 틀어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에스칼리바 형법을 우리 또 수험생들이 상당히 또 애타게 또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이것을 해설하면서 여러분들의 합격에 일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리허설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만나 뵀는데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기본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170페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시간에서 17시간 사이에 우리가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초학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만 아니라 이제 시험에 임박한 그런 분들도 이것을 봄으로써 최소한 5회 이상 우리가 숙독함으로써 우리가 형법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형법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형법은 제가 형법이다 그러면은 범죄와 그죠?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실체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개념도 좀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이 변호사 시험에서 완벽을 기하려면은 법률 용어를 좀 우리가 체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론, 우리가 이제 형법에서 나오는 문제는 이론과 판례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문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조문이 많이 출제된단 말이에요. 조문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틀에서 우리가 이것을 혼합해서 출제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도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범죄와 형벌, 그 다음에 실체법이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형법은 공법입니다. 공법. 그래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 목적의 그런 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뭐 죄형법정죄로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총론도 있고 강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법 구조는 총론, 그 다음에 이제 강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됩니다. 총론 같은 경우는 서설, 총설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서설, 그 다음에 범죄론입니다. 그 다음에 형벌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벌론. 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앞 서론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에스칼리버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기존에 나왔던 변호사 시험 지문 모두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고 최신 판례 모든 것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혼자 공부하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옆에서 말이죠. 이 해석하는데 상당히 여러분들이 어려움 많은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언도 하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도 한번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설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범죄론, 형벌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강론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인적 법익 침해, 개인적 법익, 그죠? 법익에 관한 죄, 그 다음에 사회적 법익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국가적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익 침해, 그죠? 보호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토탈 해가지고 6개 파트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죄형법정주의다. 그래서 서설 부분에서 죄형법정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형사법 해가지고 최근에 문제 푸는 경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같이 접목이 돼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법만 공부한 사람, 그 다음에 형사소송만 공부한 사람은 문제를 조화롭게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생각해가지고 판단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앞에 서론 부분 공부하지만 저 마지막에 있죠. 상소라든가 그 다음에 특별 형사 절차라든가 아니면 증거 파트 이 부분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실제법, 형법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종전에는 형법 따로, 형사소송 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점점 이것이 같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어렵게 출제된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죠. 현실이 그거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에스칼리바 형법, 형사법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공법이고 공익 목적이다 이런 생각 딱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는 것 중에서 법률 용어에서 말이죠. 특히 이제 이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잘 모르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범죄 성립 요건에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범죄 성립이다. 범죄 성립 요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립 요건이나 조건에는 자 가장 간단히 말씀드려서 세 가지죠. 구성 요건 해당성, 요건 해당성, 그 다음에 이제 위법성, 그 다음에 책임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할 것은 뭐냐면 이거 말고 말이죠. 범죄 성립되는 거 말고 다른 부분이 또 있다는 겁니다. 처벌 조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추 조건 이런 게 있죠. 여기다가 이제 처벌 조건, 그 다음에 소추 조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형법의 기본 개념부터 들어가면은 특히 초학도라든가 그죠?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벌 조건 같은 경우는 뭐 객관적 처벌 조건이라든가 객관적 그죠? 처벌 조건, 그다음에 인적 처벌 조각 사유가 있어요. 처벌 조각 사유 이렇게 사유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객관적 처벌 조건은 알 필요 없어요. 파산 범죄에서 뭐 파산된 그런 사실 이런 게 이제 객관적 처벌 조건이고, 인적 처벌 조각 사유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친족 상도례입니다. 친족 상도례. 자 이겁니다. 친족 상도례 같은 경우는 시험에 케이스로 반드시 출제된다. 무슨 얘기냐면 328조 같은 경우 보면요, 뭐 동거 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직계 뭐 혈족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어떤 재산적 가치를 내가 절도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형을 뭡니까 면제하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럴 때는 형 면제한다. 그죠? 이런 걸 좀 아시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소추 조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형법을 공부하지만은 형사소송법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친고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의사불벌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친고죄 같은 경우는 233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이 뭡니까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객관적 부자매 주관적 불가분의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보면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추론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공소 불가분의 원칙 같은 것도 있어요. 그건 공소 제기 단계고 이것은 수사 단계, 고소 단계 이 단계에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벌 조건, 소추 조건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히 이제 친고죄 같은 경우는 정지조건부 범죄라고 합니다. 이거를. 자, 친고죄는 정지조건 범죄다. 전제다. 정지조건부 범죄.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뭐냐면 해제조건부다. 해제조건부 범죄.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교재 10페이지, 그냥 10페이지죠. 10페이지 들어갈 때 첫 번째 개념이 바로 이게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은 문제가 커질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내용 들어갈 때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냐면 일단 여러분들 페이지가 딱 나올 겁니다. 페이지가 나오면은 황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내가 확실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히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히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 공략을 해야 된다. 제가 판단할 때는 히트 부분만 잘 공략해도 거의 90% 이상 해결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거 있죠. 그 부분을 또 하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제가 물론 읽어드리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를 세 단계로 해가지고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특히 서론 나와 있죠. 형법의 기본 개념 했는데 관습형법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바로 죄형법정주예요. 죄형법정주의, 법정주의입니다. 이 죄형법정주는 이 범죄와 형벌을 미리 성문의 법전에 규정하라는 그런 신의칙상 원칙을 바로 죄형법정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소구표 금지 원칙, 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소구표 금지 원칙. 그 다음에 명확성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명확성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습형법 금지 원칙. 형법 금지. 이게 있습니다. 잘 시험에 출제 안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구표 금지 원칙.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유추해석 금지입니다. 해석 금지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바로 소구표 금지 원칙과 그 다음에 유추해석 금지 원칙입니다. 각각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될 수가 있다. 물론 복합적인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앞부분 요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무슨 예를 들어 공범 관계 있죠. 공범이라든가 그 다음에 착오 같은 문제가 같이 복합적으로 출제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앞부분은 단순하게 출제되지만 뒤로 갈수록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다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 문제가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그 정도로 우리가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소화를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형법,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이게 변시완박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우리가 해결을 보고 넘어가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10페이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밑에 히트, 소구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게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 형법의 기본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관습형법 이렇게 돼 있죠. 자, 관습형법은 안 된다. 즉 법률주의로 가라는 것입니다. 관습으로 하면은 뭡니까?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습형법은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창설한다든지 뭐 형벌을 가중하는데 관습형법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적용한다면은 이것은 불합리가 발생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험에 출제가 안 되는 겁니다. 단 유리한 경우 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가 이제 법률주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법률주의란 자체가 바로 이제 죄형법정주의라는 얘기죠. 법으로 정하라. 법으로 정한 거 아닌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이게 바로 법률주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주관식에서 뭐 죄형법정주의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 보면 위임위법이라는 게 있는데 위임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두세요. 자, 초학도들은 위임이라는 개념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상 위임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임 이런 말이 나와요. 용어. 요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임무를 맡기는 사람을 위임인 또는 위임자, 그 다음에 맡은 사람을 수임인, 수임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소구표 금지 원칙 있죠. 이거는 별표를 한 5개를 치셔야 됩니다. 왜? 이거 좀 중요하다. 자, 소구표 금지 원칙은 행위시법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갈 길이 상당히 멉니다. 170페이지를 지금 15시간 내지 17시간에 우리가 완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두면서 우리가 수업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형국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행위시법, 그 다음에 재판시법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주의입니다. 원칙이. 자, 그래서 행위시에 요때 제정한 법률이 있죠. 이 법률을 제정하라 이런 뜻이죠. 이 제정한 이 법률을 우리가 적용하라. 이게 원칙인데 만약에 특별한 경우는 재판시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법도 적용할 수 있다. 언제냐면 경하게 됐다든지 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그죠? 이럴 때는 이 재판시법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은 종전에는 많이 출제됐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중요도가 떨어졌다. 소구표 금지 원칙보다도 오히려 유추해서 금지 원칙이 더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예요. 나중에 사례 같은 경우는 공범론이라든가 착오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미수론이라든가 이게 같이 포함해가지고 시험에 출제돼요. 그리고 위법수집 증거배제법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문법칙 이런 게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문제가 나기 때문에 하나만 공부해서는 절대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재판시법도 적용된다. 즉 재판시법을 소급해서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이런 경우는